치킨이라고 표현되는 이 닭고기가 한국 사회 풍요의 상징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가족의 따뜻한 온기 했을 때 가족들이 같이 먹었던 나눠 먹었던 그 통닭이라든가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 이런 걸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가난한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한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옛날같이 우월감 느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여 있어도 혼자예요. 하나야 하나 나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남이죠. 개인 단위로 그 문제를 대처한 사람들은 무력감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적응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에서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배타적 영유권, 점유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열려 있어요, 마당이.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열려 있거든요. 개방적인데 일본 아니에요. 이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원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붕괴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며칠 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60일간 중단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수입의 90%를 차지할 만큼 영향이 큰데 사람들 반응은 의외로 공급보다 기역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 뉴스가 단순한 식자재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충격처럼 받아들여졌던 걸까요? 뭐 닭 없으면 딴 걸 먹어도 되긴 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 치킨 요리는 제가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좋아하는 풍요의 상징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사실 뭐 고기 먹는 게 꿈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서 많이 먹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닭고기입니다. 치킨. 게다가 또 배달이 좀 되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고기류의 간식이 치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킨은 어떻게 보면 야 너무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 오늘 주말에는 치킨하고 맥주 한 잔 이런 어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먹거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야 이 닭고기가 없어? 그럼 딴 거 먹지가 아니라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뭐 이런 충격을 좀 받았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 이 통닭 이 가지는 또 상징적 의미도 있죠. 나이가 좀 있는 세대한테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들고 오는 통닭 한 마리. 이것이 끊긴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이가 좀 있는 세대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정서적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산 뭐 닭고기 수입이 60일간 중단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자 뭐 한국은 사실 닭고기 수입을 거의 브라질에서 많이 합니다. 90% 정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좀 파장이 예상된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브라질산 닭고기 없다고 갑자기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치킨이라고 표현되는 이 닭고기가 한국 사회 풍요의 상징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막 언제쯤이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올까? 이렇게 얘기했던 가난한 시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여유가 조금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많이 먹으면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치킨을 시켜 먹는 또 게다가 배달도 되고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한국인들은 이 우리가 드디어 옛날과는 달리 이제 풍요롭게 살고 있어. 이거를 심리적으로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 상징으로 치킨을 좀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좀 충격이 올 수 있겠죠. 대체 식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다음에 또 나이가 좀 있는 세대에게 있어서 치킨은 그 아버지가 들고 오시던 전기통닭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그래서 이 통닭 한 마리를 상징합니다. 그게 위태로워져. 이제 안 들어와. 못 먹어. 이런 것이 단순하게 먹거리 하나가 좀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걸 넘어서서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80년대 시장 통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존심이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에 맘먹는 통닭을 들고 온 아버지는 집안의 영웅이었죠. 왜 그 시절 통닭 한 마리에 그렇게 큰 정서가 실려 있었던 걸까요? 사실 한국은 가족의 생계를 가장이 혼자 짊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 제도라고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가장한테 가족의 생계 전체를 떠맡기는 사회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아버지 만나냐가 정말 중요했죠. 예를 들면 뭐 불성실하고 난폭한 아버지 만나면 집안이 다 뭐 같이 고생하는 그런 거였고 또 거꾸로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면 가족 전체가 화목할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착한 아버지의 상징이 도대체 뭐냐? 집에 들어올 때 가족을 위해서 뭔가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봉투가 비닐봉투인지 뭐 종이봉투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시고 돌아올 때 뭐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때때로 이렇게 간식을 사왔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 봉투 소리가 부시럭거리는. 그러면 그게 아버지고 돌아오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사다 주신 맛있는 간식을 먹었던 기억. 그걸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간식 중에서도 최고의 간식은 전기통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전기통닭을 사 갖고 오시면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통닭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족을 열심히 부양하고 있다. 애써서.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가족들한테 준 과정에서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걸 또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밖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했던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아버지들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개봉됐던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그 고된 노동을 이겨낸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가장 즐거운 장면이 뭐겠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또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리고 통닭 사다 줬을 때 반가워하는 모습 보고 그걸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는 것. 이런 게 아버지한테도 참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급날 통닭은 가족 모두가 둘러앉는 따뜻한 장면의 중심이었죠. 그 시절 통닭은 음식이 아니라 가족 관계 자체를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죠. 수입 공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 돈을 온 가족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방식이죠. 물론 지금도 남미나 뭐 어떤 다른 나라들 가보면 섬나라 이런 데 가보면 약간 이제 산업화가 덜 된 나라들 가보면 수익 공유를 합니다. 대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누가 한 명이 벌어온 월급을 다 공유해요. 근데 옛날 우리 가족이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가족이 뭐 아버지가 벌든 누가 벌든 그 가족이 공유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잘 벌면 가족 전체가 좀 풍요로워지고 아버지가 돈을 못 벌면 다들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 가정이었죠. 그래서 통닭은 그거의 상징이죠. 아버지가 번 돈을 자기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리고 그 이상이 없다. 가족 부양 전선에 이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살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반면에 수입을 공유한다는데 그것을 뭐 n분의 1로 공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가족은.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그거를 필요에 따라 분배합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아프다. 거기다 돈을 몰빵해요. 살려야지 하니까. 또 누가 이번에 대학 가야 된다. 그럼 가족들이 자기가 희생하고 그 사람한테 몰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성공 출세한 사람들 또는 뭐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떠올렸을까? 그 가족의 따뜻한 온기 했을 때 바로 가족들이 같이 먹었던 나눠 먹었던 그 통닭이라든가 그 아버지의 어떤 희생과 헌신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 이런 걸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라야만 화목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수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분배를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시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어떤 뭐랄까요? 옛날 기독교 공동체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족만 그렇습니다. 다른 사회에선 그렇게 운영되는 공동체는 없죠.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족이 더 끈끈하게 이어져 있고 화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꼭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가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치킨도 햄버거도 풍족한데 사람들의 행복도는 되려 줄었습니다. 10년 사이 소비는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건 단지 불평등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감정적 공백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10년 지난 10 년간의 문제만은 아니고 또 한국 사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난 시기 20 세기 이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한마디로 물질적 풍요 수준은 과거에 비해 비할 바 없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근데 행복 지수는 어떤가? 그 측정한 일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졌는데 분명히 왜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는 걸까? 왜 정신 건강은 더 나빠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보통 이제 사회학자나 정치학자 이런 분들은 풍요의 역설이라고 부르죠. 풍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풍요의 역설입니다. 한국도 여기서 비켜가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풍요가 나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70년대, 80년대 특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90년대죠. 이걸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집단 간 경쟁을 배격하고 개인 간 경쟁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 사회도 집단 간 경쟁 사회였어요. 한국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딘가에는 소속되어 있을 수 있었고 집단 간 경쟁을 하니까 내가 소속된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속될 수 있었고 또 주변에는 항상 이웃이 있었고 이랬는데 요게 90년대 넘어서부터 개인 간 경쟁으로 바뀌니까 그런 게 다 사라져요. 공동체가 다 와야 됩니다. 공동체가 다 와야 되고 개인 간 치열한 개인 간 경쟁 속에서 개인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결과 개인 간의 서열 경쟁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야 이런 의식보다는 만나는 순간 내가 너보다 위냐 아래냐 이걸 따지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냐 아니면 더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그래서 만약에 자기보다 못 나간다 자기가 더 잘났다 그럼 목에 힘주거나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더 이 사람이 상대방이 잘 나간다 그러면 위축되고 열등감 느끼기도 하는 이 개인 간 서열 경쟁이란 말이에요. 요게 인간관계를 이제 침투하면서 사람들 관계를 규정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간에 쉽게 하면 서열 경쟁이란 것은 싸움질을 한다는 얘기인데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갈등과 다툼이. 인간관계가 계속 악화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상처 주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막 부각시켜서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적대감, 증오심 같은 것도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사회가 공동체가 와해된 채 개인들이 그야말로 무한적인 개인 경쟁 이런 것들에 돌입하게 되자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요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하나 예를 들자면 폭삭소가수다에 보면은 그 양근명이라는 그 오해순의 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버지 양관식, 어머니 오해순 정말 건강한 부모의 표준을 한번 제시해 보라 그러면 딱 제시하고 싶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또 변함없이 자식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고 뭐 이런 부모들이거든요. 정말 이상적인 부모들인데 그런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양근명이가 어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드라마상으로도 서울에 유학을 오면서 제주도 출신이니까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서울에 유학을 오면서부터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예를 들면 부모가 와서 아버지가 막 짜장면 사주면서 개천에서 용나서 너무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하면 화를 확 내요. 짜증을 막 내요. 그딴 얘기 제일 듣기 싫다. 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한테도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난 엄마같이 살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를 원망하고 비난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양근명이가 서울에 살면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또 어디 과외 선생 갔다가 그야말로 도둑으로도 미움까지 쓰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화가 나는 거야. 가난해서 이 상처 입은 자기의 그 마음 때문에 그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부모 탓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착하고 훌륭하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흥미로운 장면은 오해순하고 그 양관식 그 부모 양근명의 부모 세대죠. 그 사람들은 양근명보다 더 가난한 시절에 살았거든요. 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진짜. 근데 그 두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는 장면이 없어요. 전혀 부모들의 가난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오해순 세대 사람들은 부모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는데 가난하다고 해도 양금명이는 비난하게 됐을까? 이 세대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집단 간 경쟁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막 주변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뭐 가난하다고 뭐 경쟁하면서 상처 입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 자체를 좋아했던 건 아니겠지만 부모를 원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양금명만 해도 그런 공동체가 없어지고 무한 경쟁, 개인 간에 이런 게 벌어지는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 나중에 화해하고 부모를 인정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회는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가족이 파괴되거든요.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가난한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죠. 자, 요런 점에서 저는 한국 사회 행복 지수가 떨어진 단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양금명이는 더 부유해요. 부모 세대가 훨씬 부유하게 어린 시절부터 컸어요. 근데 불행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불행해요. 왜? 공동체가 없거든요. 혼자고 사방팔방에서 개인 간 경쟁 속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에서 60대 남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고립된 집단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더군요. 이 정서적 고립이 심화된 이유가 과거 공동체 기억이 사라진 결과일까요? 기억이 붕괴된 게 아니고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인간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결과 사회생활에서는 이제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80년대까지 그렇고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가족 같아요. 물론 사장과의 관계는 나빠요. 관리자하고도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료들 사이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끝나면 점심시간에도 매일 같이 놀았고 뭐 끝나면 같이 술 마시고 집에도 놀러 다니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야말로 아주 즐거운 가족처럼 직장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군데 옮겨 다녔는데 다 비슷했어요. 그리고 여러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얘기를 다들 합니다. 어떤 공무원분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무원 사회 분위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매 끝나고 같이 술 마시고 집에 놀러 가고 서로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근데 9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개인 간 경쟁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기 시작하죠. 끝나면 술 안 마시고 또 서로 집에 놀러 가는 일 없어지고 여행 같이 안 다니고 설사 같이 대화하고 술을 마셔도 상대를 경계하고 경쟁 상대가 됐으니까 이제 개인 간 경쟁을 부추겨서 이제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에서 얘네같이 직장 동료 이런 게 없어요. 혼자죠, 혼자. 이러다가 퇴직하면 친구가 있겠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럼 여성들은 왜 조금 낫냐? 뭐 경제생활을 안 하는 여성들을 집에만 있지 않죠. 나가서 뭐 친목 모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그리고 또 뭐 어디 교회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공동체 같은 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남성들만큼 경쟁적이진 않아요. 물론 남편이 뭐 하냐에 따라서 서로 서열 경쟁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남자들은 무조건 나가면 서열부터 따지거든요. 당신은 대기업, 나는 중소기업, 뭐 너는 부장, 나는 뭐 이것부터 따져서 철저하게 서열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여성들은 그게 좀 덜 따져요. 뭐 예를 들어 친목 모임에서 만났다 그러면 남편 뭐 이걸 따지는 것은 좀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은 사회생활하거나 그 나이가 뭐 들어도 친구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유리한 게 여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밥 짓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친구 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그런 게 거의 없죠. 사회생활 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사귀었던 친구도. 그래서 인생 말년이 돼 갈수록 중장년기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남성들은 고립되고 외롭고 거기에 가족 공동체도 연락 같지 않으니까 집에 와서 통닭 사와도 아무도 안 봐. 치킨 시켜 먹을게 아빠. 그거 아빠가 드셔. 뭐 이런 식이다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도 안 반가워. 가족도 연락 같지 않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저는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벚꽃 통닭이 다시 인기인 건 단순 유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시절 공동체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이런 심리가 지금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를 반영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가 문제이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 봤을 때 이 젊은 세대한테 그 드라마 평을 물어보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거 판타지 아니에요? 뭐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서로 사이좋게 사는 게? 젊은 층은 그런 반응이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보면서 아련한 옛 추억이 당기죠. '아 그래. 우리 저 때는 저렇게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화목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찾아볼 수 없구나.' 하는 슬픈 감정. 그러면서 또 그때를 보면서 기쁜, 또 폭삭소가수다도 젊은 층이 보면 판타지라 그러죠. "그딴 게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저 최근에 그런 반응을 한번 들었었는데, 또 나이 든 층은 떠올라요. '아 그래. 저렇게도 살 수 있었는데. 저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 마음속에 여전히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다. 원인을 명확하게 모를 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극받을 때마다 굉장히 아련한 슬픔이나 추억에 잠기는데, 뭐 옛날 통닭도 그걸 자극하는 하나의 그 상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지향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세대도 "에이 그런 판타지 우리는 믿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혼자됨의 외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도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다만 명확하게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을 뿐.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건 통닭이 아니라 그걸 나누던 관계와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관계의 해체였던 거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국 사회가 먼저 회복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그 폭삭소가수다 드라마로 다시 얘기해 보면 거기에 그 양관식이 오해순 가족이 3인 가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가 하나 있어서. 근데 정말 실업자 신세가 돼 가지고, 드라마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근데 하여튼 취직을 못 합니다. 정말 생존 불안에 처하게 돼요. 쌀이 떨어져요. 이제 오해순이 아침에 보면 쌀이 없잖아요. 그걸 다 퍼서 먹었으니까. 비었단 말이에요, 쌀독이. 근데 희한하게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쌀독을 열어보면 쌀이 있는 거야. 그것도 그게 뭐 이제 쌀인지 뭔지 곡식 종류는 불분명하지만 세 가족이 딱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잘못 봤나?' 처음엔 그랬겠죠. 그래서 또 그걸로 밥 해 먹고 분명히 비었다 확인하고 잤는데 다음날 또 생겨 있어.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의심이 되죠. 누가 도대체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느냐.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애순이 가족이 새들어 살던 그 조그만 초가집이 있습니다. 인제 뭐 초가집이 아니라 인제 옛날식 집이죠. 그 노부부가 살고 있는, 거기에 인제 한쪽 칸을 새들어 살았던 건데, 이 노부부가 집주인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 근데 이 할머니가 밤마다 와 가지고 그걸 열고 세 가족 1 인분 식량을 붓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쌀 1 가마니 주면 또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어 준 거예요. 나중에 그거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그 옛날 그 장면은 뭘 하냐면 옛날에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웃이 있고 공동체가 있어서 쌀이 바닥 나면 채워주는 이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식으로 치면 기본소득 준 거거든요, 매일같이.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일가족이 그런 처지에 놓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 와서 이렇게 쌀을 부어주는 이웃이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주인집이 나가라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가족 동반 자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의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건데, 자 이런 장면을 보면 도대체 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각자 혼자서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물론 양관식이 돈 벌고 다른 돈 벌었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이웃에서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회 안전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마을 공동체나 이런 직장 공동체 같은 데가 해준 거예요, 사회 안전망 역할을. 근데 오늘날은 그게 다 해체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생존 불안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뭐 쌀을 갖다 주는 건 둘째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시스템을 혁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쌀이 떨어졌을 때 이웃이 채워줄 수 없다 지금은. 그런 공동체 없다. 그럼 누가 채워주느냐? 국가가 채워줘야 돼요. 이웃이 국가를 통해서 나한테 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사회 제도가 만들어져야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이 우리보다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은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소득자 누구한테 한국 기자가 "당신 월급에
뭐 막대한 돈을 막 거기는 뭐 많으면 막 60%까지 세금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왜요?" 정색을 하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다 국가가 해 줘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런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이제 나도 사회에 갚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국가 혜택을 받는데 그게 다 이웃들이 돈이라는 거 알아요. 뭐 국가 돈이 이웃 돈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 북유럽 같은 제도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저는 사람들 개인의 생존 때문에 버벅대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만 도입되어도 저는 '공동체의 부활에 큰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인 간 경쟁 시키는 거 그만하고요. 다시 집단 간 경쟁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인 간 경쟁이 처음에는 효율을 높이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사이가 좋아." 예를 들면 고등학생 때 우리는 서로 친구들한테 서로 협력도 하고 컨닝도 시켜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너희는 상대평가야. 이제 친구는 적이야." 이러면서 친구들 사이에 개인 간 경쟁을 시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죠, 순간적으로.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학교 내 친구 관계가 완전히 악화됩니다. 정신적 건강 나빠지고 불행 지수 높아지고 그러면서 효율이 떨어져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간 경쟁을 도입해서 신자유주의가 처음에는 효율을 높이는 듯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심각한 정신병들이 만연되고 사회 전체에. 그러니까 노동 의욕이 저하되겠죠, 정신 건강이 악화되니까. 그다음에 노동 의욕 자체가 쇠퇴하고 사회적 병리 현상이 증가하고 온갖 범죄가 창궐하고 이게 결국에 생산성을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간 경쟁 차원으로는 최소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개인 간 경쟁이 중심인데 다시 과거와 같은 집단 간 경쟁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 그 이상의 제도를 만들면 좋겠죠. 그러나 당장 저는 일단 두 가지라도 해야 된다. 개인의 생존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집단 간 경쟁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인 개인과 난투극은 좀 그만둬야 된다.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상처 입고 망가집니까 인간이. 인간이 망가지면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런 정도 일단 시작해 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재무성을 해체하라는 거리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원래 참는 걸 미덕 삼던 일본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죠. 이 분노의 정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일본 사람도 사람인데요. 억울한 거 있으면 화나겠죠. 근데 그동안 일본 사람들은 사실상 집단을 빙자한 지배층의 압력과 권위 앞에 좀 굴종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한국처럼 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잘. 그래서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참으면서도 그걸 묵묵히 견뎌냈던 것은 나름 그렇게 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풍요는 누리게 해 줬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일본 경제는 너무 심각해요. 잃어버린 뭐 30년 지나고 나서의 현재 회복세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이렇게 밝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 뭐 우리가 참고 쉽게 집단 눈치 봐가면서 국가 눈치 봐가면서 기면 밥은 먹고 살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저는 흐름이 좀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 사람들의 저항을 달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사탕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참다가 들고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삼마 내내 벽처럼 저소득층까지 세금으로 짜내는 구조에 일본인들이 더는 못 참겠다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누적된 건 아닐까요? 이 분노는 어떤 사회적 억압에서 비롯된 걸까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집단이나 국가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집단, 국가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무의식적인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은 보통 집단을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남의 그 댓글에 한국 사람 되게 민감하잖아요. 어디 밥집에 밥 시키려고 그럴 때도 댓글 같은 거 막 읽어보고선 그 영향을 받아서 시키는 경우가 많고 물건 살 때도 남들의 평 이런 걸 많이 참조하죠. 물론 이제 댓글 알바 때문에 경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그 집단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는 편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서워할 뿐이지 그 존중하고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두려워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 참다 해도 지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과거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탈출구를 열어줬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바로 한국에 대한 침략이죠.
일본 사회가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예를 들면 공황 이 세계를 휩쓸었을 때 일본이라고 뭐 피해가진 않았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한국에 대한 침략, 아시아에 대한 침략, 군국주의 길로 사람들을 내밀면서 그 불만을 밖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했고 또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특수를 누리면서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이땐 또 불만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은 해외 침략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또 고도 성장이 가능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터져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한국처럼 정권을 교체할 정도의 대규모 국민항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기 힘들지만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저항들이 좀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세금을 돌려받고 서민은 10%씩 꼬박꼬박 낸다는 구조에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죠. 이건 경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 아닌가요? 지금의 소비세 반발, 일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차별감의 표현 아닌가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계급적 차별은 좀 둔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힘에 의해서 막 서열이 정해지고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폭력물 같은 거 보면.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여겨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서열 문화를.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정말 쉽게 얘기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대사인데 일본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정도로 차별에는 사실 둔감한 편인데 내부의 차별에 있어서는 그 차별을 받는 걸 좋아하진 않을 텐데 그럼 일본의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과거에는 그걸 보상해주는 아래쪽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 침략을 해서 조선인들은 너희보다 아래야.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사무라이나 뭐 더 위에 계신 귀족들한테는 차별받고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본은 1등 국민, 조선인은 2등 국민, 중국인은 3등 국민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선 집단적 가짜 자존감이랄까요? 이걸 가지면서 그래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잘 나가 뭐 이런 기분으로 견뎌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한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옛날같이 우월감 느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침략을 하자 그래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극우의 반응이 다시 있는 것도 이제 그 맥락이고 일본 사람들 전반이 자기의 그 차별받는 아픈 마음을 어떻게든 이건 달랜다기보다는 이거는 방어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안 좋은 행동인데 바깥쪽으로 이게 내세울 데가 없는 거죠. 희생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밖으로 돌려서 망각하지 못하고 직면하게 되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치에 무관심하던 일본인들까지 분노를 쏟아내는 걸 보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백만엔 정치 용돈 사건 이후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분노로 바뀐 것 같은데요. 이건 일본판 존중 불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인이 느끼는 존중 불안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간 중심적이진 않아요. 일본이. 한국보다는. 근데 뭐 일본인들도 인간인 만큼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총리의 행위, 총리가 뭐 국회의원들한테 용돈 팍팍 주는데 자기들한테는 박하게 굴고 경제는 엉망이고 이런 것들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특히 서구 사회라고 보통 일컬어졌던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의 지배층이 많이 부패하고 많이 뭐랄까 질이 저하됐다라는 거. 이것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 즉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할 거 없이 빈부격차 너무 심합니다. 물론 한국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지배층, 정치인들 비롯한 지배층이 많이 타락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질이 떨어집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공동체 의식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국가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조금 정치인다운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신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쫓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정치인이 가져야 될 고유의 공동체 의식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인간의 질이 저하되죠. 국민이 볼 때 저것들은 애국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파렴치범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위에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지라는 믿음 자체가 거의 붕괴되고 있는 시절이다. 그래서 일본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치에 대한 분노, 기존 지배 체제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올라오고 미국에서도 올라오고 미국이 잘못 올라와서 트럼프가 되는 이런 이제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지만 기성 체제, 기성 질서에 대한 분노 이게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지금 기존 체제, 정치 체제나 정치 세력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국도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무리하게 계엄을 때린 겁니다. 그게 올라오자 그걸 누르려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지금 끝났죠. 이제 그런 것이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일본 시위에서 외국인 혐오가 섞여 나오는 걸 보면 또 다른 흐름이 보입니다. 왜 중국인만 면세받느냐는 분노는 결국 자기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심리 아닐까요? 이건 책임전가 심리의 전형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과거 일본이 자국 국민들의 불만을 돌리는,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었어요. 외부의 적으로 분노를 쏟아내게 만드는 거. 그 희생자가 바로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기도 했죠. 만약에 일본에 말이죠. 미국인 관광객에만 면세 혜택 준다고 해서 데모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서양인은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죠. 경멸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과 중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관광객한테만 면세 혜택을 준다거나 중국인한테 면세 혜택을 줄 때는 이렇게 데모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영국인, 미국인한테 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거죠.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외부로 투사할 때 그 외부도 자기들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한마디로 깔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찍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아마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 또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었던 나라 그중에서도 일본보다 힘이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는 나라 지금 중국은 일본보다 힘이 약하다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자기네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경향 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그래서 일본 지배층도 아마 이런 현상은 좋아할 겁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밖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더 우려되는 건 일본인들이 자민당만 해먹는다고 비판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란 무기력을 동시에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체념과 냉소, 일본 사회의 깊숙한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여 있어도 혼자예요. 하나야 하나. 나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남이죠. 엄연한 남.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개인을 중심으로 대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개인주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일단 조금만 모이면 우리란 말을 쓰거든요. 뭐 우리 우리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모여서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고 세상을 볼 때도 그 우리를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뭘 낳냐면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대하면 개인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력하죠. 개인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마을에 홍수가 들어도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되면 달라지죠. 우리가 되면 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제방을 쌓아서 아예 홍수를 원천 봉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전통이 있는 사람들과 혼자서 그 문제에 대처한 사람들은 차이는 막 크죠. 그래서 개인 단위로 그 문제를 대처한 사람들은 무력감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적응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뭐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각 개인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야, 나 이 세상 뒤집어서 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거 개인이 어떻게 꿈꿉니까? 혼자서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떻게 잘 살아남아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해서 성공과 출세의 길을 달릴까? 한마디로 적응이죠. 최상의 적응만이 개인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고 세상을 바꾼다라는 쪽에서는 대단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전쟁 나갈 때 부대 병사들이 혼자 나가는 거하고 부대를 이뤄서 나가는 거하고 다른 같은 이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력감, 이 냉소로 나타나죠. 안 돼, 뭐 되겠어, 바뀌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낙관적인 데가 많아요. 지금은 안 좋아도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다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한국보다는. 한국은 마음 먹고 달려들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분노가 터져나오긴 하지만 이게 모여지지가 않는. 모여서 세상을 바꾸려는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사회는 평소엔 억누르다 한순간에 폭발하는 일종의 압력밥솥 구조처럼 보입니다. 참다가 터지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건 문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심리 기제 아닐까요?
뭐 도식화시키면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회, 집단주의 외피를 쓰고는 있지만, 자 그러면 개인들이잖아요. 다 각자 개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참아야지.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해요. 한 명이 들고 일어나면 좀 오 해서 이제 이런 일순간 들끓는 분위기.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두드려 맞으면 다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이 순환 구조. 또 거기서 외부로 폭발시키는 그 분노를. 아 이게 막 올라와. 그러니까 외부로 야 쟤를 공격해. 조선인들 공격해. 이 중국인을 공격해. 이런 식으로 해결해온 게 일본 사회의 기본적인 패턴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끊을 때가 됐죠.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일본도 이 부작용을 빨리 직시하고 끊어야 되겠죠.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고립된 사회라도 국가적 이슈가 제기되거나 공동체 이슈가 제기되면 뭉쳐버려요. 한국은 아직도. 똘똘 뭉쳐가지고선 일순간 들끓다가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들끓어 오를 때 한 대 맞으면 폭발합니다. 완전히 더 많이. 이러면서 뭐 사회가 확 바뀌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왔죠. 이게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본 사회가 이 집단적 분노를 해결하려면 결국 무의식적 트라우마부터 건드려야 한다는 말 공감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에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고립을 탈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맞고 정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 사회에 살면 비정상인 걸 모르잖아요. 비교해야 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쓴 책만 봐도 한일 관계, 한일 심리를 많이 한국인과 일본인 심리를 많이 비교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뭐 한국인은 그런 저렇다고? 저게 가능해? 아,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자각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일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괜찮고 뭐 다 잘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백날가의 발전이 없잖아요. 따라서 현재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도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 같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자민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먹으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야? 뭐 일본의 불평등, 불균형 이런 문제 아니야? 등등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공동의 목표가 제기될 수 있고 연대 단결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것들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하고 단결해서 문제 해결하는 노력.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간에. 그런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도 그 지독했던 집단의 탈을 쓴 개인주의, 고립주의. 여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외국인 아버지가 실종된 아이를 찾는 장면이 화제가 됐죠. 일본은 이혼 시 아이와 마지막으로 살던 쪽에 단독 양육권을 주고 다른 쪽 부모는 완전히 배제된다는데요. 이런 단절적 제도는 법보다 일본 사회의 무의식적 가족 인식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저도 이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말씀해 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근데 또 한편 야 역시 일본답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배타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국은 가족도 우리의 성격을 명확히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족주의 흔히 얘기하는 가족 이기주의하고 거리가 멀어요. 한국의 가족주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을 우리 아이들만 해당되는 우리 식구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전 사회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쓴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우선 한국 사람들이 흔히 그 밥 관련 인사말을 쓰거든요.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자. 밥 관련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인사말을 하느냐? 이 밥을 서로 챙겨주고 먹여주고 이런 문화가 가족 내에서 있는 문화예요, 원래. 외국인들도 가족 간엔 해요. 밥 챙겨주죠. 밥 먹었어? 밥 줄까? 그 일본 영화나 드라마 봐도 가족 오면 밥 주잖아요. 아빠 밥 이렇게 상에다 이렇게 싸놓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가족 밖으로는 잘 안 나가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범위가. 그래서 이번에 촛불 집회 때 개헌 반대 밥차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음식차가.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거대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이 가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러니까 밥 챙겨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밥차를 보내고 뭐 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화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만 잘 지내고 나머지하고는 좀 담쌓고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 밥 관련 인사말을 사회적 인사로 쓰지는 않았겠죠. 그냥 가족끼리 쓰기 좀 그만이니까. 근데 그걸 씁니다. 왜? 모두가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가족 호칭을 외부 확장하는 거는 한국이 최고예요. 외국도 하긴 하는데 한국은 식당 가서 서빙하는 여성분 하면 이모 뭐 이제 이렇게 부르고 엄마 친구면 이모라고 소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형 아우되는 건 금방이고
뭐 삼촌 어디 가든 그런 가족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가족 호칭을 갖다 쓰고 그래서 대통령 하면 아버지를 떠올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사회로 투영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 가족 호칭을 폭넓게 쓴다. 남미도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그건 전형적인 가족주의입니다. 우리주의하고는 다른. 남미의 어떤 남성이 다른 여성한테 어머니라면 큰일 나죠. 친어머니가 난리가 납니다. 너 사실 저 여성이 네 엄마였냐? 뭐 이제 이런 식의 농담으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는. 근데 한국은 전혀 문제 없어요. 나이가 좀 든 여성은 어머니라고 불러도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합니다. 또 옛날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 친구들 오면 자기 자식처럼 돌봐요. 그 밥도 먹이고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경계가 아주 넓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 사회가 다 가족처럼 지내기를 꿈꿨는데 일본은 그런 경향이 별로 없다. 그야말로 여기는 가족은 가족입니다. 딱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 정도로 격패된 생활을 하는 이게 가족이거든요. 폐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폐쇄된 가족이 해체됐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은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그 가족의 아이가 들어가서 소유가 되면 외부랑 접촉하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이런 법적인 조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접견을 못하게 만든다. 뭐 이제 배제를 한다. 아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 정서로서는 납득할 수 없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는 저쪽이 아니라 이게 이쪽 이론이 됐어. 이쪽 패밀리 이론이 됐어. 따라서 접촉하지 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 제도에선 법적으로 남자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방적인 차단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끊고 통제하려는 일본 특유의 심리 구조 아닌가요? 그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 간의 관계에서 좀 경계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경계를 확 쳐놓고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보고 위험한 행동으로 보면서 반발을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비하면 경계가 거의 없어요. 인간관계 자체가. 우리 관계의 특징이 경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또 대화를 할 때에도 심지어 물리적 거리까지도 일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그 거리 유지하는 문화는 칼이 안 닿는 거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일정 정도 거리를 띄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그 거리가 일본인에 비해 훨씬 가깝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화하면 부담 좀 느낀대요. 간격이 좁아서 대화할 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간격이 대화하면서 조금씩 좁혀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다 보면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불편함을 느껴요.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물리적 거리에서도 드러나지만 심리적 거리는 더 확실하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이는 소유물로 보고 그 소유물이 나한테 왔으면 이거는 저 사람으로부터 차단돼야 되는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혼했을 때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워서 이혼하면 화가 나서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폭력적인 부모라서 차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그건 끊으면 안 된다라고 보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범위가 넓어요. 이 혈연의 범위도 넓고 소위 가족의 범위도 넓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도 유지 이유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학대 없는 사례까지 무차별 적용된다더군요. 이런 방식은 보호가 아니라 단절을 전제로 한 감정적 폭력 아닐까요? 뭐 사실 뭐 이 제도가 말이 안 되는 제도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내세웠다는 것은 그러면 일본인 다 가정폭력범이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했는데 반대편 무조건 폭력범인 거 아니에요. 이 제도 유지 근거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관계를 끊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배타적 영유권, 점유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심리가 강하다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일본은 수천 년간 영주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땅 따먹기 하면서. 그게 영유권이거든요. 점유권.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두 개의 영주를 갈라져서 이렇게 경기를 쳤어요. 그러면 내 백성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저쪽에서. 안 되는 거죠. 들어오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일본 사회에는 많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그런 식의 역사가 없죠. 땅 따먹기 하거나 저 이만큼은 내 거니까 들어오면 죽여버리겠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 일본은 바깥에 벽을 치고 지어요. 밖에서 못 들어오게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밖으로부터. 근데 한국은 담이 없어요. 초가집 같은 거. 뭐 기와집도 보면 담이 이렇게 안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열려 있어요. 마당이 바깥으로.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되게 열려 있거든요. 개방적인데 일본은 아니에요. 이게 철저합니다. 내 거 네 거. 그래서 일단 내 거가 됐어. 너 건들지 마. 노 타치야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래전부터 전 내려온 일본 어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외세 불안, 수치 회피, 피해자 의식 같은 일본 사회의 집단 감정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건 제도보다 깊은 무의식적 문화 코드 문제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건 개인의 단순한 개인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제도를. 이걸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은 아니에요. 회피하는 쪽이죠. 어차피 개인들이었잖아요. 바로 남남이었다 이거죠. 남남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으면 힘센 놈이 이기면 그만이고 나머지는 회피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남 관계를 안 보고 우리 관계를 보기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해결의 목적도 이기고 지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 회복과 공동체 회복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갈등 회피적인 걸 좋아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쪽이 많죠. 물론 요즘에 와서는 한국도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일본은 여전히 옛날의 그 습성 그대로 문제가 생기면 회피해버리는, 피해버리는 그런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동 양육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판결은 여전히 단독 양육에 가깝죠. 법은 달라도 가족은 소유라는 인식은 한일 모두 비슷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가족 심리 구조, 두 사회는 어디서 갈라졌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법원에서 이혼을 했는데 한쪽에 양육권을 인정해줬다. 그러면또 다른 쪽은 돈을 내야 됩니다. 양육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 소유를 법원에서 강제하는 거죠. 뭐 그렇게 했을 때 또 접견권도 이제 보장해주고 그러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보다는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여전히 한국도 자식을 소유처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 관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한국의 문화 자체가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문화라기보다는 가족이 하나, 우리는 하나다. 일심동체 이런 식으로 느끼는 문화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이 일본 부모들보다 훨씬 더 자식들을 존중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양육 토대에서도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한국의 옛날 영화 드라마 보면 자식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한국은. 막 수틀리면 개기고 가출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부모들이 자식을 그만큼 우대해주고 존중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폭삭수다 소가수다를 최근에 맞서 그 얘기를 많이 인용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결혼 반대하면 가출하고 덤벼요. 절대로 그냥 고분고분 그걸 수용하지 않는 편이죠. 근데 일본은 그런 정도까지 잘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자식을 소유물로 보는 경향은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다. 한국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선 외국인 부모가 아이를 보려면 불법 시도까지 해야 할 정도라던데요. 가족이 통제와 소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걸 보면 지금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이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과거의 한국 가족에서 우리주의적인 요소는 최대한 살려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가족의 의미는 그거였다고 봐요. 그래서 뭐 사실 식구라는 말도 같이 썼었죠. 옛날에는 먹을 식 입구자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흔히 자주 쓰는 말이 한솥밥 먹는 사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인들은 한솥에다가 숯에다가 밥을 해서 같이 퍼먹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 수입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도 하고 서로 서로를 위해주면서 화목하게 일심동체가 되어서 살아나가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한국 가족의 특징은 우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가족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게 한국 가족주의의 특징입니다. 그 우리주의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동세상이란 말이거든요. 이 조선시대 때부터 한국인들이 꿈꿨던 이상사회에 가장 잘 어울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그다음부터는 대동세상이란 말을 주로 써요. 근데 대동세상 말 자체가 크게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만큼 한국인들의 이 민족 심리에 맞는 게 없죠.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는 하나다. 이 말 제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 대동세상. 얼마나 한국인들의 이 심성에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을 지금처럼 완전히 해체되는 상황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붕괴와 해체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 가족의 해체는 왜 가능하냐? 왜 이루어지냐? 모든 사회가 개인 간 경쟁 체제로 돌아가면요. 사람들은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체질화돼요. 즉 인간관계를 개인 대 개인의 경쟁 관계로 보게 돼요. 그럼 가족 관계에 그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가족 관계에도 들어옵니다. 가족 내에도 개인 간 경쟁 관계가 침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예전에는 그냥 내 자식이면 사랑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경쟁력이 있는 자식을 사랑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공부 잘하면 이뻐해주고 공부 못하면 혼내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이런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 넌 상품 가치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경쟁을 해요, 이제. 그래서 부모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자식을 더 좋아하니까 더 경쟁하겠죠. 가족 내에도 옛날 같지 않게 개인 간 경쟁 관계가 침투하면서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원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붕괴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긍정적인 측면의 가족들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의 단절 구조는 마치 압력밥솥처럼 억압하다가 터지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깔린 심리 메커니즘 아닐까요? 이런 구조 어떻게 작동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게 내부 외부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느껴지지만 말이죠. 달리 표현하자면은 내부가 아니라 이거는 힘없는 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외부는 뭘 의미하느냐? 집단 혹은 힘센 타인 내지는 타국을 의미합니다. 일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서열적인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한 힘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약자는 짓밟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시끄러우면 뭐 소위 이제 와를 내서 거죠. 와문화라 그래가지고 조화. 근데 사실은 조화가 아니고 입 닥쳐요. 입 닥쳐 조용히 좀 해. 내부에서 까불어 그러면 혼내주고. 그래서 일본의 그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 옛날 것들 보면은 마을 공동체가 나오는데 결코 화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는 것도 공포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억압적이에요. 마을에 정해진 규칙 질서를 안 따르면 아주 가혹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내부는 짓누르고 그러면 어디에 신경 쓰느냐? 자기보다 센 집단에 신경 쓰는 거예요. 외부 집단. 그게 외부 집단인 경우가 많은 거죠. 다른 마을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볼까?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 내부 내지는 보통 사람들 간에 잘 지내는 것보다는 힘 있는 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평가받고 인정받느냐 이거에 더 예민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일본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국인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힘의 기준에서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측면은 여전히 일본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적 갈등 같은 거, 내부 갈등 같은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감당하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이 파괴되기도 하고 뭐 우울증 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나서죠. 그런 반면에 그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쓴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부의 시선을 쓰는 것은 힘센 자들의 평가나 이런 것 때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어느 정도로 존중받을 수 있느냐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평가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그런 점에서 방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맹목적인 어떤 집단에 대한 수능이나 복종 이런 것은 취약하고 강하지 않고 어떤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력은 좀 강하다. 그래서 일본은 좀 그거에 비하면 한국에 비하면 반대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가족 단절 제도는 사회 전체가 고립되고 감정을 억압하는 구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소장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사회 구조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심리적 흔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일본처럼 이렇게 가족 단절,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폐쇄적인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자녀들을 좀 억압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본 어떤 일본 드라마에는 딸이 직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나가 살고 싶어해요. 나이도 좀 많고 부모도 좀 이제 싫고 그러니까 나가 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결혼 전까지는 안 된다고 막 빡빡 우기는 거야. 이게 이제 충돌할 거 아니에요? 왜 도대체 그러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한테 외부에서 살지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서가 잘 안 와. 우리식으로 잘 안 와. 한국 부모들은 그렇게 엄마니까 너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 잘 안 하죠. 나름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 안 하면은 외부에서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어릴 때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소위 철이 든다 그러죠. 철이 들고 도덕관념이 생기고 이러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겠어요. 외국인들이 보면 너무 과하다.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마음대로 풀어주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허용적 양육을 하는 편이에요. 일본은 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민족이 그런 허용적 양육을 했냐면 하멜 표류기에 하멜도 그런 얘기를 기록에 남겼을 정도예요. 외국 방문객들이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너무 허용적이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은 애가 막 귀여워서 할아버지 수염 뽑으면 귀엽다 그러죠. 아이고 이 귀여운 놈 뭐 잘 모르니까 뭐 모르니까 뽑았겠지 생각하는데 일본이나 그 미국은 혼내요. 아무리 어려도 딱 훈육합니다. 안 돼. 맴매 뭐 이런 식으로 매를 때리는지 아닌지는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서양은 체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 흔히 영화에서 보면 엉덩이 까고 이렇게 때리는 거 있죠 엎어놓고. 그게 이제 어릴 때 많이 훈육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인간 존중하는 훈육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엎어놓고 엉덩이 까고 때리는 거는 한국처럼 딱 이렇게 올려놓고 종아리 걷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 그때 이렇게 치는 게 물론 체벌은 나쁘지만 그나마 더 인간적인 훈육 방식이다 이렇게 체벌 방식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허용적 양육을 받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 외국인이 쓴 글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일본에서 애들을 보면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뭐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일본 애들은 무조건 그런 분위기. 근데 그랑 똑같은 상황인데 또래 똑같은 한국인 애들은 어른들이 얘기하면 왜요 그러대요. 왜 처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애들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지? 어떻게 보면 애들은 어른들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 이유를 물어보고 근거가 분명하면 듣겠고 아니면 거부하겠다 이 분명한 주체의식의 발로 아닙니까? 이게 외국인이 야 한국 애들은 일본 애들하고 많이 다르네 이렇게 이제 느꼈다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허용적 양육이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허용적인 양육을 했다. 서당에 가야 될 나이 전까지는 그냥 다 봐주는 마음껏 하게 해주는 그런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억제하는 양육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을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놔두면 착한 아이로 클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제동을 걸어요. 서양은 또 기독교 사상이 있어서 죄를 마음에 품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게 발현되면 악이 될 수 있다. 악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악의 발현을 차단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관념이 강해서 애들을 강하게 훈육합니다. 아버지가 특히. 근데 한국은 인간은 착한 존재인데 뭐 환경만 그렇게 악하지요. 나쁘지 않으면 잘 자라나지 않겠어? 애들 왜 괴롭혀? 그냥 놔두지. 몰라서 그러는 걸.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요것이 이런 가족 단절에서도 일본의 그런 어떤 억압적인 교육 훈육을 강화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차단되게 만들면 자기 마음대로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아동 폭력이 더 심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웃이 없어지면서 감시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초가집이라서 다 보여요. 입주입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애 때리면은 가서 말려요. 때리지 말라고. 그게 가능했죠. 또는 혼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어떻게 그따위로 애를 키우냐. 그래서 온 마을이 이제 아이의 양육에 간섭하는 그런 옛날의 제도였다면 지금은 문 걸어 잠그고 애 패면 때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 해도 관여하기 힘들어하죠.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이런 관계 단절은 그런 걸 강화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